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있었던 여야 대표 간의 회담부터 정리를 해봐야죠. 11년 만에 열렸습니다. 예. 예전에 이제 황우여, 김한길 두 사람 만났던 거 이후에 11년 만이고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뭐 아주 새로운 건 없었는데 대화의 첫 발을 뗐다, 뭐 이 정도 볼 수가 있을 것 예. 같아요. 원래 계획은 한 1시간 반 정도 만나기로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3시간을 했습니다. 그렇죠. 러프하게 시간을 봤을 때 공개 모두 발언 다 했을 때 한 40분, 그리고 비공개 회동이 100분, 그리고 끝나고 나서 두 사람이 독대했던 거 40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고요. 합의됐던 게 뭔지, 그리고 쟁점, 그러니까 합의되지 않은 쟁점이 뭐였는지, 그리고 예상치 못했던 논란이 뭐였는지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볼게요. 먼저 성과가 있었다고 하면 민생 공통공약 추진을 위한 협의기구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게 어제 나왔어요. 사실 근데 요 기구 운영하겠다 이런 거는 원래 좀 뭐라도 좀 보여줘야 되는데 쟁점에서 합의가 안 됐을 때 사실 치트키처럼 쓰는 거거든요. 그런 게 이제 어제 나왔던 거예요. 네. 양당 정책위 의장을 중심으로 창구를 만들 예정이다. 그리고 다만 구체적인 법안 어떤 것들을 여기서 논의할지는 언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쟁점, 어제 합의되지 않았던 쟁점은 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제가 크게 한 3가지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먼저 의료대란 관련해서, 의대 증원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내년도 입시, 그러니까 2025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의할 수 없다라는 점에 대해서 공감했다까지 나왔고요. 네. 다만 내후년 2026년 증원에 대해서는 논의가 좀 있었다라고까지만 나왔거든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가 어떻게 있었는지는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 근데 그러니까 추석 연휴 때 응급실이 난리 날 거다 이런 걱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도 어제 두 사람 가운데 나왔었대요. 음. 근데 이게 얘기가 어떻게 좀 마무리가 됐냐면 요 부분 저희가 좀 취재를 해봤는데 이재명 대표가 국회 차원의 대책기구를 만들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합의가 안 됐고요. 한동훈 대표가 아무래도 이제 당정 갈등, 충돌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운신의 폭이 좁지 않았겠느냐, 이게 지금 민주당 쪽의 생각이거든요. 아무튼 이게 합의는 안 됐고, 그래서 추석 연휴에 응급의료 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할 것을 정부에 당부하고 그리고 국회 차원의 대책을 협의한다. 요 정도로 어제 결론이 났습니다. 그렇군요. 두 번째가 최상병 특검이 있는데 네. 요거는 말이 어떻게 핑퐁이 됐냐면, 먼저 이재명 제보 조작 의혹 얘기하는데 그것도 그럼 특검에 넣읍시다.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그럼 법안을 철회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다시 이재명 아니 그럼 그쪽에서 법안을 내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동훈 대표가 아니 민주당이 자꾸 이렇게 시끄럽게 하면은 제가 발의하기가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좀 말이 핑퐁 오가다가 결국 어떤 특별한 합의에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비공개 본회담에서 나왔던 얘기인 네, 거잖아요. 맞아요. 양쪽 대변인 얘기가 다른 게 바로 요 부분이더라고요. 민주당의 조승래 대변인은 한동훈 대표가 의지 가지고 최상병 특검 준비 중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민주당 쪽 워딩이고, 국민의힘의 곽규택 대변인은 무슨 소리입니까? 민주당의 일방적 기한에 맞출 수 없다고만 우리가 했지 준비 중이다 뭐 이런 얘기는 안 했다. 약간 여기가 엇갈려요. 사실 말이라는 게 아다르고 어다르긴 한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앞으로 만약에 여야가 계속 투닥투닥 하다 보면은 다시 또 쟁점이 될 가능성이 또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금투세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가 이제 좀 폐지를 다시 한번 강조를 했는데 이재명 대표 측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이것도 노딜로 끝났어요. 그렇죠. 회담의 전반적인 어떤 분위기는 이렇게 끝이 났는데 예상치 못했던 논란이 하나 튀어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했던 말인데 최근에 계엄 얘기가 자꾸 나온다. 예전에 그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거를 이제 막을 수가 있는데 그걸 또 막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을 아예 체포 구금하겠다라는 계획을 여권에서 꾸민다는 얘기가 있다라고 이재명 대표가 갑자기 얘기를 한 거예요. 그 계엄 얘기가 갑자기 왜 나왔는가? 이게 준비가 됐던 발언일까요? 뭐 예상 돌발 발언이 아니겠느냐 이런 해석들이 이제 정치권에서 많이 있던데 예. 사실은 민주당 쪽에서 이제 물밑에서 얘기는 많이 했었잖아요. 그렇죠. 뭐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이 지도부 회의에서도 얘기했었고, 그렇죠. 이런 예. 얘기가 돈다 뭐 이러면서. 김민석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뭐 내가 아예 어떤 나름 확신을 갖고 추측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기도 했었는데 그런 흐름이 야권 안에 있었는데 이 얘기를 갑자기 이재명 대표가 모두 발언해서. 네, 아예 공식적인 그 회담에서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이제 수면 위로 올라가게 됐고 네. 다만 여기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던 아예 뭐 계엄령해서 뭐 국회의원들을 뭐 체포 구금한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바로 반박을 했거든요. 네. 우리 그런 뭐 사실 없고 사실 아시다시피 계엄령이라는 거는 국회에서 바로 재적 의원 뭐 2분의 1만 만약에 반대하면은 바로 해제가 된다. 뭐 우리가 그런 것들을 굳이 실익도 없는데 할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 이 정치 어떤 모략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어제 대통령실에서 바로 반박을 했습니다. 여야 대표회담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딱 요거에 대해서만 지금 대통령실이 반박 반응이 나온 거죠. 그렇죠. 예, 예. 그 정도로 그 계엄 이야기 모두 발언에서 이재명 대표가 한 이야기는 어제 조금 논란이 있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사실은 171분간 모두 발언부터 합의문 발표까지 171분간이기 때문에 설명하려면 좀 더 긴데 핵심적인 것만 김관일 기자가 정리해 줬습니다. 김준일 평론가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원래 다 뭐 생중계로 하기로 했다가 네. 결국은 이제 비공개로 하면서 모두 발언만 하기로 했잖아요. 최초에는 7분 각자 7분 얘기를 했었거든요. 모두 발언 7분씩. 예, 각자. 네. 그런데 10분으로 수정이 됐어요. 네. 근데 한 13분 이상씩 했습니다. 각자. 한동훈 13분, 이재명 19분 이렇게 했죠. 예, 예. 그래서 훨씬 더 이제 길어졌다. 뭐 거의 생중계 효과가 있지 않았나 저는 뭐 그렇게 봤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영수회담 할 때 이재명 대표가 A4 용지 꺼내가지고 그때 줄줄줄 읽었던 거 사실 그게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결국은 이 회담의 결과에 대해서는 서로 얻을 게 별로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것이고 이미 알고 있었을 거다. 그러니까 앞단에서 자기가 할 얘기를 해야 되겠다. 아. 뭐 이를테면은 뭐 한동훈 대표는 뭐 이재명 대표 이를테면은 검사 이제 탄핵 문제 뭐 이런 거 하면서 결국은 사법 리스크 이런 것도 언급을 했거든요. 사실 직접 옆에 있는데 사법 리스크 언급하고 이거가 이제 화기애애한 회담은 아니잖아요. 잠깐 그러니까. 그걸 듣고 올까요? 그러면 지금 공개된 건 모두 발언 13분 플러스 19분이거든요. 거기에서 좀 팽팽했던 부분들만 저희가 모아봤어요. 한번 들어보시죠. 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고 이건 현금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특정 기간 내에 몇 개월 안에 쓰지 않으면 소멸하는 민주당의 탄핵은 곧 예정된 판결 결과에 불복하기 위한 빌드업으로 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국회의원들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 구금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꾸몄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거 완벽한 독재 국가 아닙니까? 맨 앞에 한동훈 대표 발언이 잘렸네요. 그게 뭐였냐면은 25만 원 지원금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현금성 살포는 안 된다. 이 얘기를 하자 이재명 대표가 그거 현금성 살포 아니고 쿠폰 소비입니다. 소비 쿠폰입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예, 예.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뭐 결과로 이제 8가지 합의문이 발표가 됐는데 내용들이 이런 거예요. 적극 논의하기로 한다. 적극 강구하기로 한다. 신속 추진하기로 한다라고 했는데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앞으로도 우리 이런 중요한 얘기가 뭐 딥페이크 범죄도 우리가 얘기를 하고 뭐 소상공인 가계 부채 부담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얘기를 하고 하는 건데 결국은 이거는 실권이 없는 여당 대표의 한계고 이제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결국은 다 의료 대란 이 문제도 의정 갈등도 결국은 이제 용산 행정부가 이제 해결을 해야 되고 그거를 어느 정도 합의를 봐야지 여기에서 뭔가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대통령하고 이제 용산하고 각을 세우고 있는 그리고 당에서도 이제 정리정돈이 안 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이거를 합의를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고 뭐 의료 대란도 그렇고 최상병 특검도 최상병 그렇고. 특검은 이제 당내에서의 반발이죠. 뭐 용산하고의 네. 직접적인 갈등보다는 당내에서 이제 반발이 굉장히 강하고 뭐 25만 원 지원금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어느 정도 예견된 상황이었는데 그럼 왜 했느냐라고 본다라면은 한동훈 대표는 어쨌든 권위를 인정받기 위해서 했다 이런 것들이 언론 보도 어제도 다수가 나왔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당 안팎에서 굉장히 공격을 받고 있고 뭐 이제 소위 말해서 바지 대표냐 뭐 반바지 대표냐 쫄바지 대표냐 그런 뭐 논란이 이런 또 막 있었죠. 말로. 그러니까 실권 없는 네. 대표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야당 대표랑 만나서 본인의 권위를 세우는 뭐 이런 건 것 같고 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민생에 신경 쓴다. 이게 그러니까 거의 안 될 뻔하다가 막판에 의료 대란 문제가 확 불거지면서 결국은 이게 이제 됐거든요. 됐다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야당 입장에서 얻을 게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의료 대란 얘기가 결국은 모두 발언에 나오고요. 이거를 의제로 삼지 않겠다라고 했지만은 합의문에 들어갔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한동훈 대표도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식을 하고 직접적으로 용산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했지만은 이거는 중요한 문제라고 본인이 생각을 했고 이걸 앞으로도 이제 용산하고의 갈등을 피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고 오늘 중앙일보 기사 제목이 눈에 띄더라고요.
대통령도 국민 생명의 최우선 점점점 용산이 한동훈 발언 불편한 까닭. 그래가지고 뭐 이를테면은 한동훈 대표가 우리는 지금 국민의 생명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뭐 생명권 얘기를 하니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국민 생명권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한동훈 왜 저러냐 뭐 이런 그런 취지의 시각일 거다. 예, 그런 취지의 기사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갈등 어떤 상황은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런 거를 좀 예고한 것 같아요. 그 오늘 첫 인터뷰로 국민의힘의 김재원 최고위원을 저희가 만납니다. 그 이유는 어제 이제 대표들 간의 한 이야기, 특히 8가지 합의를 가지고 양당 지도부한테 오늘 가지 않겠습니까, 대표들이? 가서 이것에 대한 일종의 승인, 동의받는 과정이 있을 텐데 민주당이야 뭐 이재명 대표가 전권을 지금 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다른 뭐 이견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 국민의힘의 경우는 어떨까? 지도부 생각은 어떨까? 특히 친윤계의 느낌은 어떨까? 이걸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잠시 후에 김재원 최고위원. 요거 하나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개원식에 이제 연설하러 대통령이 이제 안 오는 거, 개원식에 불참하는 거 오늘 1987년 이후로 안 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대통령이. 그러니까 근데 용산에서 이제 이유를 대는 게 국회 상황이 좀 정돈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를 기사를 보면 용산 관계자가 얘기를 하고 또 하나가 이제 피켓 시위 등 망신 주기를 하겠다라고 의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참석할 수 있겠냐. 그리고 전현희 이제 김건희 여사 살인자 발언 관련해서 망언을 서슴지 않고 사과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물론 기분 나쁘겠죠. 근데 피켓 시위가 예상되고 있으니 안 가겠다. 이게 대통령이 이게 그러니까 대통령이 판단할 문제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대범하게 가서 국민들을 통합하고 여야 어떤 대화의 물꼬를 터야 되는데 좀 무책임하다. 뭐 이런 비판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자, 잠시 후에 그 부분도 김재원 최고한테 좀 질문을 해보도록 하고 일단 두 번째 이슈 넘어갈까요? 피의자 문재인.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 지금은 이제 이혼한 상태니까 전사위가 되겠습니다. 서모 씨의 타이 이스타제 특혜 채용 의혹 수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정조준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딸 그 다혜 씨의 서울 소재 집 그리고 제주 별장 등을 압수수색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그 압수수색 영장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의 피의자로 적시를 했습니다. 네. 이게 기본적으로 검찰이 그리는 그림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네. 이상직 전 의원,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을 해줬던 사람인데 예전에 이 이상직 전 의원은 이스타항공의 창업주이자 타이 이스타젯의 실소유주거든요. 그렇죠. 여기 임원으로, 그러니까 이 타이 이스타젯의 임원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를 취업시켰다라는 거고.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는 항공업 경력이 전무했던 사람이거든요. 네. 그런 사람을 취업시키면서 급여, 주거지원비 등등에서 한 2억 2천만 원을 벌게 만들어줬다. 그리고 그 당시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딸 부부한테 생계 지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건 문재인을 향한 뇌물이다라고 검찰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딸 부부에 대해서 문 전 대통령이 생계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위가 취직을 함으로써 생계 지원을 안 할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것만큼의 이득을 문 전 대통령이 본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라고 해서 기존에 사실 이런 혐의들은 보통 제3자 뇌물 이런 식으로 의율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네. 이건 아예 직접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뇌물이라고 검찰이 현재까지 보고 있는 거예요. 경제 공동체 일종의 그런 논리를 좀 들고 있는 건데 문다혜 씨 부부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가정을 꾸리고는 있지만 말씀하셨다시피 2018년 당시에 독립 생계를 유지하고 있지 못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부터 생활비 지원을 좀 받고 있었다라고 알려지고 있어요. 근데 다만 또 요 반론이 있는 게 요 남편 전 사위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2018년 3월까지 게임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다. 나중에 사실은 이제 백수가 되긴 했지만 게임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나름대로 생계를 유지하기에는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지 않았다라는 반론도 있긴 합니다만 아무튼 검찰이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고. 그러면은 게임 회사에 2018년 3월까지는 다녔고 이상직 의원은 그 전에 그 어디입니까? 중진공 이사장이 됐고 예. 그 다음에 게임 회사 그만뒀고 그렇죠. 그 공백의 기간 동안
그러니까 이스타제 취직할 때까지 그 공백 기간 동안 문 전 대통령 쪽에서 지원해줬다 이렇게 지금 그림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있는 거죠. 정확히 사실관계는 좀 봐야 될 텐데 네. 말씀드렸다시피 제3자 뇌물을 안 했는데 왜냐하면 이 제3자 뇌물 같은 경우에는 입증하려면 직무 관련성, 대가성 요게 있어야 되고 추가로 부정한 청탁까지 이제 입증이 돼야 되거든요. 맞아요. 제3자 뇌물죄가 더 복잡하더라고요. 맞아요. 입증하는 게. 입증해야 되는 게 많아서 네. 특히 이 부정한 청탁을 입증하려면 아예 이상직이나 문재인 이런 사람들이 아예 본인의 인정을 하거나 아니면 아주 핵심 관계자의 진술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입증하기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점을 고려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는 거고. 제3자 뇌물죄가 아니라 그러니까 직접 뇌물죄로 한 이유는 그 부정한 청탁 부분을 입증해내느냐 못해내느냐 이것 때문에 아마 뇌물죄로 간 것 같다는 네, 말씀인데 다만 경제공동체까지 입증해야 되고 뇌물죄로 가면 네, 생계가 독립생계가 안 됐다 이렇게 지원이 됐다까지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또 있긴 합니다. 어제 아예 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내진 않았고 문재인 정부 당시에 청와대에서 근무했었던 의원들이 네. 어제 소통관에서 반박을 했거든요. 기자회견이 어제 2번이나 있었어요. 맞아요. 네. 뭐 또 조국 혁신당 이제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도 입장을 내기도 했었고 아무튼 이제 종합해 봤을 때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당시 이상직을 임명했던 거는 통상적인 인사 검증을 다 거쳐서 한 거였다. 어떤 절차적인 문제 없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저기 아예 그 이 흐름이 간 이제 말단에는 결국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조사로 이어지지 않겠냐 이런 해석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까지 가느냐 안 가느냐가 지금 이 다음 관전 포인트 같더라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윤건영 의원이 했던 얘기가 네. 아니 지금 이게 정치 보복이고 그동안 검찰이 이 전 사위의 칠순 노모를 찾아가고 또 문재인 전 대통령 손자의 아이패드까지 가져간 것들 보면은 결국에는 모욕 주고 망신 주기 하려는 수사다, 정치 공세다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아이의 학습용 태블릿을 가져가서 돌려주지 않고 있다. 이게 이제 윤건영 의원이 어제 가장 분노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대해서 전주지검도 입장을 내놨더라고요. 그것까지는 살펴보지 못했는데 뭐 일단은 정치적인 고려는 전혀 없다. 뭐 이렇게 전주지검에서 입장을 내긴 했습니다. 전주지검에서는 그 태블릿 안에 딸의 계정으로 이메일 주고받은 것이 있어서 그걸 가져올 수밖에 없었고 사위의 변호인이 있는 상황에서 다 허락을 받고 가져간 거다. 이제 이런 입장이 나왔고 뭐 이런 상황까지는 좀 팩트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김준일 평론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법리적으로 보면은 뇌물죄 적용하는 것도 만만치 않고 제3자 뇌물죄 적용하는 것도 만만치 않아요. 뇌물죄 적용하는 게 왜 만만치 않냐면은 이거를 경제공동체라는 거를 입증을 해야 돼요. 검찰의 논리는 뭐냐면은 생활비를 다 대줬으니 사위가 이제 취업하면은 생활비 안 대줘도 되니까 직접적으로 금전적 이익이 얻은 거 아니냐. 사실상 경제공동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면 예전에 화천대유 이제 50억 클럽 곽상도 전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아들이 이제 퇴직금으로 50억 받았잖아요. 그 1심에서 무죄 났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공동체 논리가 있었지만은 독립적으로 생계 유지한다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건데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한다고 그때 법원이 보면서 핵심으로 이야기했던 것이 결혼하지 않았느냐 아들은. 결혼했기 때문에 독립생계로 봐야 된다라는 게 경제공동체로 볼 수 없다는 대표적인 근거였죠. 네. 그래서 그때 제3자 뇌물죄 적용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검찰이 오히려 곽상도 봐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논란들이 있었는데 제3자 뇌물죄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되는 게 입증이 돼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상직이 제가 나중에 그 사위 채용할 테니까 저 먼저 준공직 이사장 임명하고 저 그리고 공천까지 주십시오.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한테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검찰이 하다 안 되니까 이제 직접 뇌물죄로 이제 바꿨다라는 건데 이제 요거는 이제 그러니까 어떤 수사의 논리고 이제 정치적 맥락을 보면은 민주당 입장에서 야권 입장에서 야 또 전 정권 터는구나. 이게 이제 기시감이 든다라는 거죠. 정권이 어려울 때마다 그 정권이 전 정권 털고 예를 들면은 이명박 때도 노무현 대통령 그 털어가지고 이렇게 모욕 주기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가는 수순 아니냐라는 거고 또 하나는 이런 뭐 경제 공동체 이런 거 하면은 김건희 윤석열은 경제 공동체 아니야? 거기야말로 확실한 경제 공동체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를테면 명품백 수사라든지 이런 논리들이 되게 검찰이 잣대가 다르다 이런 불만들이 이제 터져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뇌관이 향후 이제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사건뿐만 아니라 사실 민주당 정치인들을 향한 겨냥한 수사들이 지금 이렇게 알려진 수사도 있고 기사에 언론 보도 안 되고 있는 수사들도 있거든요. 그런 수사들이 최근에 소환 조사하고 하면서 되게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한다고 해요. 네네. 그런 점에 사실 민주당에서는 이거 결국에는 정권이 좀 힘들어지니까 우리 쪽 공격해서 지금 나름대로 반사이익 얻으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심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또 홍준표 대구시장은 문재인 정권 때 어떻게 했는지 생각해봐라. 그때 내 아들 며느리까지 다 계좌 털고 조사했다. 왜 본인들이 한 건 생각 안 하냐? 뭐 또 이런 이야기까지 오고 정치 공방으로 또 번져가는 모양새고. 그렇습니다. 자, 다음 이슈 가죠. 무주택자만 대출. 이건 뭡니까? 우리은행이요. 지금 이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 무주택자만 할 수 있게 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9월 9일부터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이게 초강수 대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최근에 이제 서울뿐만 아니라 이제 경기도 일부 지역까지 이제 주택 값이 이제 들썩들썩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예. 하고 있는 거고, 또 하나 주택담보대출 최장 만기가 기존 40년이었는데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 30년으로 축소한다고 해요. 이렇게 하면 DSR이 상승해서 자연스럽게 한도가 좀 줄어지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결국 집값 상승의 폭을 좀 완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지 않겠냐 차원에서 이런 또 방안까지 대책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해드리죠. 오늘 뉴스 참 많은 날이네요. 인터뷰로도 계속 풀어보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